얼마 전 마음을 울리는 글귀를 보고 사연을 보내기로 작정한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우연히 지나다 보게 된 그 글귀는 아이는 매일 부모를 용서하고 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데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이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과연 제 부모라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고 있나 싶기도 하고 제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제 딴에는 받아보지 못한 부모의 사랑을 흉내내가며 해본다고 하긴 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허탈감이 들고는 했거든요. 나를 낳은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굳이 나를 키우겠다고 데려간 양부모는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요.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테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린 시절의 첫 기억은 싸우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결코 유쾌하지 못한 기억이죠. 아버지는 매일 소리치셨고 어머니는 우셨으니까요. 한참을 두 분이 그렇게 싸우다 화살은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소리도 못 내고 우는 제가 왜 그리 미우셨을까요? 에휴, 재수없는 놈. 저 눈 좀 봐. 소름 끼쳐. 라는 비난 섞인 말을 하시는 아버지와 저를 노려보며 너만 아니었으면 이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하시는 어머니를 감당하며 저는 마음의 상처를 키우게 되었죠. 그러다 6살의 나이에 저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갈 때 저를 거들떠도 안 보는 아버지의 뒷모습과 귀찮은 혹을 떼어내 속이 후련하다는 듯 미소를 보이던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올 것이 왔다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돌아서는 부모님을 보고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수능이라는 말을 알게 되었을 때 알겠더라고요. 그때 제 기분이 수능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렇게 시작한 고아원 생활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말 좋으신 원장님 부부를 만나 지낼 수 있었던 거죠. 고아원 형제들도 서로 큰 분쟁 없이 잘 지냈고요. 가끔 고아원을 탈출해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며 나가는 아이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부모님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었기에 고아원 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텃밭에서 같이 먹을 푸성귀나 채소를 얻고 가끔 오시는 스님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언젠가 고난을 지나 연꽃을 피우듯 제 삶도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며 지냈으니까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별 문제 없이 다녔습니다. 물론 고아라는 딱지는 주변의 친구들을 만들기에 어려운 환경에 놓이기는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죠. 어린 시절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막연하게 부모님들에 대한 그리움을 막고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요.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기술을 배워 취업에 나가고 돈을 벌게 되면 뭘 할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동시에 고아원에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떤 날은 나이가 천천히 먹기를 바랄 정도로 혼자 자립하는 일은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아버지께서 저를 찾는다고 하셔서 원장실에 가보니 한 중년의 남자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 찾으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보현아, 내가 기억나니? 라며 중년의 남자가 몸을 일으켜 저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그 중년의 남자를 보며 저는 몸이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년의 남자는 바로 저를 버리고 돌아섰던 아버지셨거든요. 제가 놀라 아무 말도 못하자 차를 내어 오시던 원장 어머니께서 보현아, 괜찮니? 알아보겠어? 라며 제 팔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저기, 그게... 라고 겨우 대답을 하고는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그 중년의 남자는 제 쪽으로 걸어오며 오랜만이다 라며 팔을 벌려 저를 안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몸을 휙 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머쓱해졌는지 아이고 이놈이 아직도 이렇게 수줍음이 많구나. 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지내면 좀 나아지려나 했더만 이라며 애써 하하하 소리를 내며 웃더군요. 어릴 때는 그렇게 웃는 얼굴이라도 보지 못했기에 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에게 원장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너와 함께 지내고 싶으시다는데 어떠니? 내 생각에는 주말마다 가서 지내보고 좀 익숙해지면 가는 게 어떤가 싶은데 라며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이구 호적에 버젓이 제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적응 기간까지 거쳐야 합니까? 애 엄마가 아이 기르는 걸 너무 힘들어해 어쩔 수 없이 맡긴 건데 이제라도 같이 살아야지요 라며 또 어색하게 하하하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저를 데리러 오셨는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 오셨어요? 라고 묻는데 순간적으로 어릴 때 보았던 무서운 얼굴을 드러낸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같이 살아보자는 거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고 나니 무서워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다 원장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말부터 아버지가 적어준 주소로 가기로 했죠. 원장님 부부는 일단 한 달만 주말에 다녀보고 가서 지낼만 하면 아예 가는 거로 하자. 아버지가 엄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데리러 오셨다는 게 의미가 있잖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마음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요. 물론 제게는 고아원 생활도 나쁘진 않았지만 보통의 가정에서 지내볼 수 있다는 희망은 내심 기분이 좋게 만들더라고요. 적어준 주소대로 가보니 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왔니? 뭐해? 앞치마하고 일 안 돕고 라며 제가 들고 간 가방을 식당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지더니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 해보는 식당 일을 갑자기 하게 되니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없어 소주병을 깨기도 하고 쟁반을 쏟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이 참 이 자식이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야 이러면 내가 손해야 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장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주방에서 나온 한 여자분께 얘가 보현이야. 보현이 너도 인사해. 새어머니이셔. 앞으로 잘 지내봐. 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쉬고 계산대로 가 돈을 세시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버지를 봤는데 너희 엄마랑은 헤어졌어. 너 그 보육원에 놓고 나오고 바로. 그래서 못 데리러 갔다.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데리고 온 거야. 식당 일도 가르치고 하려고. 어차피 너도 곧 성인인데 일 구해야 할 것 아니야. 나랑 여기서 장사하면서 가게 일 배우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라며 또 어색하게 웃더군요. 새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와 저를 보며 다시 한숨을 짓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돈을 세셨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아버지는 저를 가게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여기서 이불 깔고 자. 이불은 저기 안에 있다. 너 가방은 어디 뒀더라? 암튼 찾아보고 내일 아침에 우리가 8시까지 올 거니까 그 전에 가게 바닥 청소 좀 해놓고 있어. 내일 김치하는 날이라 바빠. 라고는 새엄마와 가게 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셨습니다. 새엄마는 계속 툴툴거리고 아버지는 그런 새어머니를 달래시며 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가게 안에 꼼짝없이 갇힌 저는 당황스럽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따뜻하게 차려진 밥상과 다정히 많이 먹으라는 말을 적어도 한 번은 들을 줄 알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헐레벌떡 마시듯 가게 구석에서 먹은 밥과 얼른 서둘러 일하라는 재촉의 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연하게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해진 머릿속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었다 깨보니 아버지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더군요. 야 임마, 내가 가게 바닥 다시 한번 청소해 놓으라고 했지? 여태 자면 어쩌냐? 하여간 고아원에서 자란 티를 내기는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먹고 살래? 라며 화를 내면서요. 깜짝 놀라 서둘러 일어나니 오늘 오후 장사까지는 못하니까 아침에 일 좀 하라니까 잠을 자. 벌써 이러면 진짜 어쩔래? 라며 제 어깨를 흔들며 채근을 하더군요. 저는 주눅이 들어 고개가 거북이처럼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렇게 실갱이하는 저와 아버지 사이를 지나 하여간 이라며 눈을 흘기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바닥 청소를 하는데
김치거리를 배달하러 온 채소 장사님이 사람 새로 뽑으셨어요? 요즘 일 진득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해주셔야 해요. 라며 말을 하니 아버지는 얘는 어디 못 가. 라며 하하하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는 제 신경을 긁으며 소름이 끼쳤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바닥만 볼 뿐이었습니다. 국밥을 파는 아버지의 식당은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만 일을 했을 뿐인데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프더군요. 그릇에 손을 대인 것은 아픈 줄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주면서도 아버지는 다음 주에는 더 빨리 와. 어차피 졸업장은 쓸모도 없는데 학교는 그만두는 걸로 하고 그래야 빨리 자리 잡는다. 라더니 호적에 있는 자식을 데리고 오는데도 적응 기간은 무슨. 바로 가서 일하면 좋겠구만. 이라며 툴툴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새어머니는 나와 보지도 않아 어떤 얼굴인지 모르겠지만 느낌에 좋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고아원에 들어서니 동생들과 원장님 부부들은 저를 보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데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돌아온 제가 그들의 희망까지 뺏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잘 있었냐? 가서 밥은 뭘 먹었냐? 부모님은 잘해주셨냐? 집에서 자는 잠은 어떠냐 하는 대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할 말도 없었고요. 식당 구석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잠들고 허겁지겁 마시듯 먹은 밥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아버지 식당으로 향했죠. 갈 때마다 저는 더 괴로운 마음이 들었고 몸은 곧했습니다. 한 주만 더 가면 고아원을 떠나 아버지와 지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제 변화에 원장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저를 따로 불러 물으시더라고요. 보연아,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집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니? 라는 원장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저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던 제가 그렇게 우니 원장 어머니는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저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해. 힘들었구나. 라며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장 어머니께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길게 말할 내용도 없는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가기가 두렵다는 말이었죠. 원장 어머니는 가만히 제 말을 들어주시더니 알았어. 원장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님과 이야기해야겠다. 시더니 우리 보연이가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그런데 보연아, 그렇다고 아버지를 미워하면 안 돼. 아버님도 사시는 과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걸 거야. 보연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분명 가지고 계실 거야. 라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원장 어머니의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저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니 당연히 저를 사랑할 거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원장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말씀드려봤는데 약속한 날짜만큼은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 이후의 일들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시네. 어떻게 가볼래? 라고 물으시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요. 하지만 토요일이 되어 아버지 가게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착해보니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개짓을 하며 일을 시키더군요. 저는 또 묵묵히 일을 했고요. 일을 다 마치고 아버지는 다른 날과 달리 소주병과 잔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앉더니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잔의 술을 마시더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했냐? 야, 어디서 누가 낳은지도 모르는 자식 거두어 키워줬으면 그 정도는 일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 6살까지는 키워줬잖아. 그러면 너는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라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정신이 없더군요. 그 와중에 거두어 키워준이라는 말에 놀라 아버지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제 얼굴을 보고 피식하며 비웃은 아버지는 왜? 너 주워온 거 몰랐어? 호적상으로 너네 엄마라는 여자가 청소일하던 병원에서 덜컥 받아온 게 너잖아. 라며 삿대질까지 하더군요. 그때 제 얼굴을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절망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게 새어머니라는 사람은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친자식도 아닌데 호적에 올랐다고 데리고 오는 것도 너무 찝찝하니까. 그래도 아버지라고 찾으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누가 보면 우리가 무슨 노예 부리듯이 한 줄 알겠어? 저 사람도 마음에 상처받았죠. 라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어버버 하다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고 제가 존재하는 자체가 죄를 지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아버지는 모자란 자식, 이제 이 길로 너랑 나랑은 끝이다. 무슨 일 있어도 나타나지 마. 내가 너 버린 거 아니다. 너가 나를 욕먹이고 나를 해친 거지. 오늘까지는 재워줄 테니까 내일 날 박는 대로 너 살던 대로 꺼져. 재수없는 놈. 이라며 어릴 적에 저를 보던 그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된 저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세상에 홀로 뚝 떨어져 버림받게 된 것 같은 느낌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까지 덜덜 떨며 쪼그려 앉아있던 저는 가방을 가지고 일어나 아버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가게 문을 잠근 탓에 주방 쪽 뒷문으로 나와 담을 넘어 겨우 빠져나와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고아원 근처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보니 해가 지는 하늘에 걸린 노을이 눈에 들더군요. 그 노을색이 너무 예뻐 울음을 멈추고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일어나 옷을 탁탁 털고 다시 걸어 고아원에 도착했습니다. 꼬질꼬질하게 돌아온 저를 보고 원장님 부부는 아무 말도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을 거라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원장님 부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다시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저 전처럼 얼른 취업해 돈을 벌면 뭘 하지? 라는 생각을 주로 하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더 늘었죠. 어머니를 찾아 제가 태어났다는 병원과 저를 낳았다는 사람에 대해 물어보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생각이었죠.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쯤 일을 하고 나니 주머니에 제법 오고 가는 차비 정도는 여유 있게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법 큰 키 때문인지 몇 년 만에 만나는 저를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하더군요. 제가 저 보현입니다 라고 하고서야 보더라고요. 제 이름을 듣고는 눈을 흘기며 뭐 타러 왔냐? 왜? 돈 좀 달라고? 어림없다 라며 틱틱거리는 아버지에게 혹시 어머니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를 데리고 오셨다고 하니 저를 낳으신 분에 대해 혹시나 아실까 해서요. 라고 최대한 정중히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놈의 여편네를 어떻게 알아? 어디 총각이랑 결혼했다는 얘기까진 들었다. 찾는다고 해도 너랑 안 만나줄걸? 막상 애 키우고 싶다고 너 데려와서 얼마나 후회했는데 라며 비웃더라고요. 그런 아버지를 보니 괜히 반항심이 치밀어 올라 아버지랑 사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호적상 아들이니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찾아보겠습니다. 라며 돌아서는데 너 취직했겠다? 월급 받은 거 좀 모았냐? 와서 그런 걸 물으려거든 돈이라도 좀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해야지. 하여간 버림받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날로 먹으려니 그런 팔자로 사는 거지. 라며 혀를 차더라고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더 이상 어떤 말도 못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라는 사람을 찾으려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공장에 저를 찾는 전화가 왔다고 해 받아보니 보현이니? 나야, 엄마. 라고 하더군요. 네, 안녕하세요. 라고 답을 했는데 너희 아버지가 연락 왔더라. 너가 찾는다고. 다 들었다며 왜 나를 찾니? 나는 새 출발해서 살고 있는데 너가 그러고 다니다 우리 집에서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난 자식도 낳았단 말이야. 라며 좀 화가 난 목소리더라고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를 낳으신 분과는 어떻게 아시나 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히다는 듯이 예, 내가 그걸 알면 그 여자한테 너를 데려다 줬겠지. 고아원에 데려다 줬겠니? 나도 병원에서 오고 가다 처음 본 여자였어.
청소하다 보니 아무도 안 오고 맨날 애만 보고 울기에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애 아빠는 어디로 갔는 줄도 모르고 집에서는 애 낳은 줄도 모르는데 너를 데리고 어떻게 사냐며 울더라. 그때 나는 애가 안 생겨서 업둥이 들이면 샘나서 애가 생긴다는 말이 생각나 너를 내가 맡아주마 한 거야. 너 3살 될 때까지만 맡아주면 자기가 자리 잡고 데리러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더라. 그때 어떤 무당이 너를 호적에 올려야 애가 생긴다고 해서 올리고서 너희 아버지랑 매일 싸우기만 해서 진짜 나 고생 많이 했다. 거기가 새생명 산부인과니까 한번 가보던가. 가서 너 생일 맞춰서 입원했던 산모 중에 20대 초반의 여자로 찾아봐. 혹시 아니? 기록이 있을지. 뭐 이 정도야. 어떻게 도움 좀 됐니? 너희 아버지가 그러던데 이야기해주면 돈 좀 붙여줄 거라고. 얼마나 붙여줄 건데? 너희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줬어? 라는데 한 번도 그립지도 않던 그 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해 경멸만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도 없으시면서 저를 왜 데리고 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그러게 나도 너무 후회한다 였습니다.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테니 계좌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안 찾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러니 어머니도 저 찾지 마세요. 라고는 불러주는 계좌 번호를 받아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나가 은행에 가 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오전 근무만 하고는 제가 태어났다는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 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혹시 그때의 기록을 찾아봐 줄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분 자녀라는 증거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드려요?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경찰부터 찾아가 보시고 경찰서 찾아준다고 하면 같이 오세요. 라며 저를 내쫓더군요. 부품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 꾀죄죄해 보이는 탓인지 경계의 눈빛을 보내면서요. 허탈한 마음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기숙사 사무실에서 아버지라는 분이 전화하라고 연락이 3번이나 왔어요. 라고 하시기에 메모를 보고 공중전화로 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박씨국밥입니다. 라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데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저예요, 보현이. 라고 하자. 아, 너희 엄마한테 50만 원이나 보냈다며? 내가 찾아주었으니 나한테도 보내야지. 왜 너희 엄마한테만 보내냐? 괘씸한 놈. 그래도 내가 먼저 찾아가 주었는데. 하여간 너 영장 나왔더라. 군대 가야겠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네, 며칠 뒤에 퇴근하고 가지러 갈게요. 라고 했더니 그래, 올 때 너 도장 좀 있으면 가지고 와라. 알았지? 라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 식당으로 찾아갔더니 웬일로 저를 반기더군요. 그래서 돈 좀 달라고 저러나 싶어 씁쓸해하고 있는데 무슨 서류를 몇 장 내밀더군요. 보니 무슨 보증 이런 글이 보여.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나는 다른 거 안 바란다. 이 서류들에만 사인 좀 해. 식당이 잘 돼서 좀 넓혀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돈을 좀 빌려 쓰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더라. 그래서 도장만 필요해. 우리야 이 식당 넘어가면 큰일이니 믿고 찍어. 너희 엄마처럼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떠냐?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다 갚아놓을 테니까 걱정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더 이상 마주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빌려 쓴 돈을 못 갚으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고서 저는 군대에 갔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가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아버지 집으로 영장이 나왔고 저는 속도 시끄럽고 하던 차에 차라리 잘 됐다며 군대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군대라는 곳에 간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단단한 소속감을 가져보기도 했고 절대 배신하지 않는 동기라는 존재도 생겼거든요. 물론 같은 고아원의 형들이나 동생들에게도 소속감을 가져보기는 했지만 군대에서의 소속감은 더 단단하고 사회적 지위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면회를 오는 동기들이나 선임, 후임을 보면 부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과 껴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도 좋았고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도 열심히 만들었죠. 휴가도 되도록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말년 휴가 때 휴가가 엄청 길게 되더군요. 그 시간을 이용해 제가 지낼 곳과 일할 곳을 찾아야겠다는 나름의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전에 일하던 공장과 비슷한 공장에 취업을 하고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해 혼자 지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지내면 여럿이 지내다 보니 운동하기도 불편하고 마음대로 TV도 못 보니까요. 그래서 말년 휴가를 나와 먼저 지낼 곳을 구하고 제대 날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지하방이었지만 주방도 있고 단독 화장실도 마당 끝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제대 예정일과 휴가 마치는 날짜를 적어놓고는 제가 약속된 날짜에 전화를 다시 해보는 것이었죠. 두 군데서 면접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준비해 갔더니 바로 제대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두 군데 모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대 후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저는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방 보증금, 한 달치 음식값만 겨우 남았습니다. 마지막 휴가 때도 아끼고 아끼며 여인숙에 묵고 김밥이나 먹으며 지냈거든요. 안 그러면 제대 후에 생활이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고아원을 떠날 때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며 스스로 위로를 하며 열심히 살자 싶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곳에 사는 동기 하나가 있어 제대 후에도 자주 보기로 했으니까요. 제대를 하고 돌아오는 차도 함께 타고 왔습니다. 저는 미리 계약을 한 집으로 가 나머지 보증금을 치르고 집에 들어갔죠. 아무것도 없이 제대할 때 챙긴 가방만 덜렁 가지고 들어갔지만 어찌나 잠이 쏟아지던지 다음날 아침까지 잤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연락하기로 한 회사에 연락을 해보기 전까지 저는 부푼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가볍게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고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박보현 씨? 신용 불량자이시던데 어떻게 된 걸까요? 이런 상황이면 취업이 힘드세요. 안타깝지만 저희 회사와는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다른 회사에도 연락해봤지만 역시나 첫 번째 회사와 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하며 정신이 쏙 빠지던 찰나에 아버지의 보증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장사는 잘 되고 있었고 말처럼 식당을 확장했더군요. 제가 식당에 들어서는 것을 보더니 손을 휘저으며 나가라는 표시를 하는 아버지에게 돈 안 갚으셨어요? 제가 신용 불량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소리를 치자 나가! 어디서 행패야? 아니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걸 어떻게 해? 전에도 말했잖아. 내가 그래도 너 6살까지 먹이고 입히고 키웠으면 그 정도는 너가 알아서 해야지. 막상 가게 넓혔더니 드는 돈이 몇 배야. 나는 못 갚아. 불편하면 너가 갚던가. 라며 저를 식당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데 처음부터 작정을 했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다시 밀고 들어가 어디 은행인지라도 알려줘야 갚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니에요. 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에서 날아온 독촉장을 저에게 내밀며 자,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다시는 오지 마. 아휴, 그냥 속이 시원하다. 내가 너 호적에 올리고 그렇게 재수가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가라. 라며 저를 다시 식당 밖으로 밀어내더군요. 저는 휙 돌아 아버지를 밀며 오라고 해도 안 와.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야? 다 필요 없어. 나중에 딴소리 말아요. 라며 나왔습니다. 그런 저를 보는 아버지 눈에서 처음 공포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런 아버지를 보다 보니 나약한 인간의 얕은 수가 안쓰럽고 역겨워 얼른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지더군요. 자리를 벗어나 한참을 걷고야 겨우 정신이 차려질 만큼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다듬고 저축은행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돈을 대출을 하고는 이자만 납부하고는 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부터 단 한 번도 돈을 납입하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일자리를 구해야 저도 돈을 갚는데
지금 제대 바로 하고 취업길도 막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한숨을 쉬더니 저희도 아버님이신 박영동 같은 악덕 채무자는 처음입니다. 아드님 사정은 저희도 안타깝지만 다음 달부터 일정 금액이라도 갚으셔야 저희도 다른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라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단 다음 달부터 가장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갚겠다는 서류에 사인을 하고 저축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눈물만 나더군요. 맨정신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술을 마시고 싶은데 혼자서는 마시기 싫어 동기가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동기는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는지 술 한잔 하자는 제 말에 이쪽으로 올래? 여기에 기가 막힌 족발집이 있다. 내가 살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기가 말해준 쪽으로 가니 정말 엄청 큰 족발집이 있더군요. 들어갔더니 동기가 족발을 썰며 어서 와, 우리 어머니 가게야. 동생이랑 나랑 같이 돕고 있어. 앉아. 내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부위로 줄게.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동기가 말한 자리에 앉았더니 한 여자가 어서 오세요. 우리 오빠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라며 이것저것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고 주는 대로 앉아 먹었습니다. 원래 족발집이 이런 건지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소주도 먼저 내주어 술과 반찬, 족발을 먹고 있는데 한참 지난 후에야 동기가 제 앞에 와 앉더군요. 이제야 손님이 빠졌어. 어이쿠, 벌써 이렇게 마셨어? 왜, 무슨 일인데? 라며 묻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아니야 하고는 말았을 이야기들을 술술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 손님이 빠진 가게 안에는 제 목소리만 들리고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동기 어머니께서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만데? 라고 물으시기에 방 월세와 은행에 갚기로 한 돈, 제 생활비를 합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같이 일해. 안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 애가 그렇게 좋은 동기 하나 있다고 하대. 와서 일해. 그리고 부모라는 사람들은 이제 잊어. 살아보니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야. 라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내일 아침 7시까지 와. 술 그만 마시고 내가 해장하게 콩나물국 끓여 놓을 테니까 아침 먹지 말고 와. 아니다. 아예 자고 가. 김성주, 너랑 오늘 여기 가게에서 자라. 잘 됐네. 시간장 불 좀 봐야 하는데.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말씀은 아무렇지 않게 하셨지만 왜인지 모르게 정이 느껴졌습니다. 곁에서 웃는 동기의 여동생도 마음이 좋아 보였고요. 눈물 콧물 흘리며 울던 저는 어느새 그 가족과 함께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동기와 함께 가게에서 불을 지키며 잠을 자고는 다음 날 아침 일어나 콩나물국으로 해장을 하고 배달 온 족발을 물에 담가 놓고 씻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닦을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당장에 다급한 저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기절하듯이 잠이 들고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가길 반복하는 삶이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저는 점점 납입되는 금액만큼 주는 빚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5년을 살고 나니 빚은 어느새 다 사라지고 없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게 쉬는 날 동기 어머님과 동기 여동생, 동기를 데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좋다는 가든에 가서 고기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진짜 더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아는 가장 비싼 음식이 그곳이라 거기로 모시고 갔죠. 빚을 갚는 5년 동안 정말로 저를 가족처럼 동기를 대하듯 해주신 어머니께 감사했고 거리낌 없이 본인들의 비법을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믿고 계신다는 생각에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그러다 전통 족발보다 색다른 족발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소스를 개발하고 메뉴판을 바꾸는 일에도 참여시켜 주시면서 저를 정말 일원으로 느끼게 해주신 것만 해도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모시고 간 가든에서도 너무 비싸다며 시장에 있는 고깃집이나 가자고 하시는 걸 진짜 오늘만요. 제발 오늘만 들어가서 드세요. 라며 사정사정하고 들어가 고기를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
너무 맛있다. 근데 너무 비싸서 어째? 우리 보현이 또 빚지는 거 아니야? 라며 웃으시는 어머님 말끝에 에이, 나는 또 시간 비우라고 하기에 나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줄 알고 설레었잖아. 참나. 그렇게 티를 냈으면 아는 체라도 하지. 나 아무래도 다른 데 시집가야 할까봐. 라고 하는 동기의 여동생의 말에 저는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기가 그래, 보현이 애가 다 좋은데 눈치가 없더라. 없는 척 하는 건가? 아니다. 설미, 너가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그런 거야. 라며 크크 웃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런 건 줄 모르고 아니, 정말이야?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러자 동기 여동생은 그럼 나랑 결혼할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합시다. 라며 저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답 대신 울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저는 저 같은 게 정말 가족이 돼도 되시겠어요? 저는 받아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이런 데서 고기도 사주는 사이면 내가 출세했는데 우리 보현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처럼 성실하고 뭐라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너가 우리 설미 싫다고 할까봐 걱정했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동기는 뒤돌아 울고 있고요. 동기 여동생은 뭐야? 나 시집가? 아싸! 라며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날 기분이 좋으시다며 오시는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그렇게 내셨고요. 식은 저희 지역에서 제일 좋고 크다는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청첩장을 드렸거든요. 오랜 단골이 많아 오시지는 않아도 추구이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직접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러고 저희가 한 일은 2호점을 개점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1호점을 계속하고 저희 부부는 신도시 지역에 2호점을 열었죠. 홍보한 만큼 장사가 안 돼 마음을 졸이기는 했지만 빠른 속도로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지금은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교대로 제일 바쁜 시간에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고 돌아가며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만 쉽니다. 저희 장모님 생신에요. 그때는 가족 모두 모여서 밥을 먹거든요. 아내는 얼마 전 구입한 세 번째 건물 때문에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어찌나 똑순이인지 재테크를 잘해 작은 건물들을 사 월세를 놓으며 부가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지난달 매출은 드디어 1호점을 따라잡았는데 형님이 와, 우리 보현이는 맨날 아무것도 못 사고 설미한테 다 주고 건물만 산다. 난 하나도 안 부럽다. 하면서 웃는데 아내는 그런 형님에게 눈치를 줍니다. 저는 진짜 용돈 20만 원 타 쓰거든요. 쓸 데도 없고 아내가 마련한 건물 가보면 저는 그저 배가 부릅니다. 그럼 됐죠 뭐. 양부모님은 그 후로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몇 번 찾아왔다가 저희 어머님이 당신들 이 지역에서 살기 싫어? 부모 노릇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폐악질이야? 당신들 나 몰라? 모르면 알아보고 와. 내가 아주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테니까. 하고 보내셨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새어머니라는 여자가 다 들고 도망을 가 가게며 다 넘어가 술만 마시고 산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은 새로운 가정에서도 견디질 못하고 어디론가 갔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과연 이 부모라는 사람들을 마음으로라도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린 시절 치기가 남아있는지 다스려지지가 않아서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저도 이런 마음이 다스려지는 날이 올까요? 어린아이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죠? 그래도 저희 아이들에게만은 좋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정말 예쁘게 키우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처럼 티끌이 없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다 처 잘 만나고 처갓집 잘 만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족발도 열심히 닦고 끓이면서요. 그러다 보면 이대로 행복하게 살겠죠. 여러분들도 두루 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버티니 웃는 날 오더라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